이럴 수가. 설마 20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찾아 헤맸던 내 딸 서연이란 말인가?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지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 표식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뷰티메디 본사 25층 회장실. 하루 종일 쌓인 서류들이 책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가 회장실을 채우고 있었지만 제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비서 서연이가 급한 서류를 들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단정하게 흘러내려 있었고 평소처럼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 해외 계약건 결제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꼼꼼히 검토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비서 서연이가 서류를 설명하려고 고개를 살짝 숙이는데 귀 뒤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무심코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귀에 걸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 천장에 밝은 형광등 불빛이 서연이의 목덜미를 비췄고 그 빛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귀 뒤 살짝 드러난 그 부분에 검은색 반점이 있었어요. 동그란 모양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였습니다. 제 시야가 순식간에 좁아지면서 오직 그 한 곳만 보였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서연이의 귀 뒤 그 검은 반점만이 선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제 눈앞을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서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단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고 희미했습니다. 제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쿵쾅쿵쾅 크게 울렸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회장실이 갑자기 숨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귓가를 때렸습니다. 손에 든 만년필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제 손이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거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온몸의 혈액이 심장으로 몰려드는 것 같았어요.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고 목덜미가 축축해졌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배어나와 서류를 적실 정도였어요. 서연이가 뿌린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드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서 나는 냄새,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의 차가운 공기, 에어컨 냉기에 섞인 사무실 특유의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삼켜지지 않았어요. 혀끝에서는 쓴맛이 느껴졌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팍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서연이도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동시에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 검은 반점은 분명히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환각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제 앞에 서서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귀 뒤에 검은 반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책상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온몸이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복도의 인기척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 검은 반점만이 제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3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던 그 절박한 비밀이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55살 박정희입니다. 저는 지금 주식회사 뷰티메디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예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중요한 계약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텐데 단 한 줄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표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차분하게 서류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직원입니다. 6개월 전 공채로 들어온 신입인데 어느새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비서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늘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설명을 이어가던 중 무심코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올려 붙이려고 손을 뻗었어요. 긴 머리를 귀에 걸치는 그 짧은 순간 제가 본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두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서연이가 처음 출근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막내였죠. 우리 회장실에는 비서가 3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연이는 유난히 제 눈길을 끌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를 보자 하며 회사 일을 돕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서연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일찍 출근했다가 CCTV로 확인해 봤더니 혼자서 회장실 청소하고 비서실 정리하며 하루 일정 자료를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성실한 신입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서연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쓰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더 기뻤습니다. 명절 보너스를 줄 때도 왠지 서연이에게는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야근하는 날이면 괜히 걱정되고 안색이 안 좋으면 아픈 건 아닌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모성애 같은 걸까? 직원을 아끼는 마음일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침 7시 30분이면 선임비서 최민지가 출근합니다. 29살의 민지 씨는 입사 3년 차로 똑 부러지고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외모도 단정하고 일 처리도 빠른 부지런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서연이를 챙기면 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서연이에게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자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려니 했지만 가끔은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8시가 되면 비서실장 강민호 씨가 출근합니다. 52살의 강민호 실장님은 20년 넘게 우리 회사를 지켜온 베테랑이에요. 제 앞에서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회사 일에 헌신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비서실에서 들리는 목소리 톤이 제게 말할 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막내 직원들을 대할 때는 조금 권위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제 앞에서는 늘 공손하니까 그냥 관리자의 카리스마려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연이의 귀뒤 표식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어 있는 이 순간에 문득 3달 전 세상을 떠난 남편 태준 씨가 생각났어요. 뷰티메디 창립자이자 전 회장이었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 했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렇게 짧고도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문서. 서연이? 문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요? 3달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서연이는 서류 설명을 마치고 나가려 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서연이를 보면서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뻗어졌어요. 그 아이의 팔을 잡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먹을 쥐며 참았어요. 순간의 감정으로 확인도 안 된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저 표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눈을 감고 다시 떠도 제 기억 속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귀 뒤에서 본 그 표식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에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달이 지났지만 혼자 누운 침대는 여전히 너무 넓고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이 모든 충격적인 일을 이해하려면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한 그 여름날로 말이에요. 제 심장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 제 영혼이 찢겨나갔으며 세상의 모든 빛이 꺼져버렸던 그 무더운 8월의 어느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될 거라는 것도 그 진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그의 여름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2005년 남편 태준 씨와 함께 뷰티메디를 창업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였어요. 서울 구로구 작은 건물 3층, 고작 15평, 남짓한 사무실에 책상 5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직원은 10명, 매달 월급 주는 날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은행 대출 5억 원에 이자만 매달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며 버텼어요. 점심은 2,000원짜리 김밥으로 때우고 회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딸 서연이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에 태어난 서연이는 그의 초등학교 1학년이 된 7살이었어요. 하나뿐인 소중한 외동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밤늦게 퇴근해서 피곤에 지쳐 쓰러져도 서연이 얼굴만 보면 힘이 났어요. 우리 둘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자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키워서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이는 참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꼭 닮았다고 했습니다. 얼굴 윤곽도, 눈매도,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입꼬리도 똑같았어요. 말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닮았습니다. 특히 애교가 많아서 아빠 품에 안기길 좋아했고 제 무릎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서연이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검은 반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흔한 점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서연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식 같았거든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한강에 나들이를 갔어요. 여의도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자전거를 배웠고 남편은 서연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함께 뛰었어요.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서연이가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제가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서연이는 제 품에 꼭 안겨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가 끝나면 제 목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엄청 사랑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보물이었어요. 그의 여름 모처럼 광복절 연휴가 사흘이나 잡혔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사업 시작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휴가를 못 갔으니 이번 기회에 서연이와 추억 좀 만들어주자고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서연이도 학교 친구들이 여름휴가 이야기할 때마다 부러워했거든요. 남편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야외 야영장을 예약했어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야영장 소개 사진을 보니 주변에 작은 등산로와 자연 놀이터가 있었고 바로 옆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텐트 치고 캠핑하기 좋은 넓은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2005년 8월 10일 아침 7시 우리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서연이는 새로 산 분홍색 배낭을 메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창밖을 구경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랑 놀자고, 언제나 재밌게 놀자고 신나게 노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함께 웃는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야영장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와하고 소리치며 좋다고 계곡도 있고 놀이터도 있다고 신나했어요.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까르르 웃는 서연이를 보며 남편과 저는 손을 마주 잡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나비를 쫓아다니고 숲속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하루 종일 놀았어요.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에는 흙이 묻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텐트를 쳤습니다. 저는 바비큐 준비를 했고 서연이는 옆에서 거들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우리 가족은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느껴집니다. 서연이는 텐트 안에서 제 품에 꼭 안겨 스르르 잠들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연이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운명은 저희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끔찍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인 8월 12일, 오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서연이와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서연이는 제 손을 잡고 뛰어다녔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잔 후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눈부시게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였어요.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며 해를 가렸고 주변이 금세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텐트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 서둘러 짐을 정리하자고요. 저희는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베큐 기구를 챙기고 돗자리를 걷고 텐트를 접으려 했습니다. 서연이는 1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자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네를 타다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나무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기 다람쥐 있다고, 진짜 귀엽다고 말이에요. 저는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손을 흔들며 그래, 조금만 놀다가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모든 짐을 차에 싣고 펜션 안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르르, 우르르릉,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연이가 깜짝 놀라 제 쪽을 바라보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방울, 탁, 탁,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단 몇 초 만에 폭우로 변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향해 빨리 오라고, 비 온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화장실 가고 싶다고, 급하다고 외치면서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어요. 저는 손짓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비 그치면 같이 가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펜션 뒤편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가리키며 혼자 갈 수 있다고, 저기 보인다고 외치더니 빗속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폭우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을 뻗었지만 서연이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기다리라고, 엄마가 같이 갈 거라고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따라가려고 발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텐트 철제 지지대가 바람에 무너져 내리면서 제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제 오른쪽 다리를 스쳤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발목이 심하게 꺾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서연이를 먼저 데리고 오라고, 제발 빨리 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는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면서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펜션 처마 밑으로 갔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후들거렸고 발목은 욱신거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는데 왜 안 오는 걸까요? 저는 다리 통증을 참으며 절뚝절뚝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옷은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시야가 흐렸지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저는 봤습니다. 빗속에서 남편이 미친 듯이 서연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화장실 문을 열고 닫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찾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다리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냐고, 우리 딸이 어디 있냐고 외쳤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없어. 화장실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이었어요. 빗속에서 울부짖으며 서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펜션 주인과 다른 투숙객들이 우산을 쓰고 나와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구조대가 동원되었어요. 폭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산사태 위험까지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색했습니다. 계곡 쪽, 산 쪽, 펜션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펜션 입구 쪽 CCTV에 화장실로 뛰어가는 서연이의 마지막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짧은 다리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땅에 삼켜진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우리 서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펜션 주인이 말했어요. 이틀 전쯤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펜션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다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고 말이에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그 차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달 뱃속에 품고 7년을 키웠는데 한순간에 제 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제 딸이 지금 어디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혹시 굶주림에 떨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을 우리 서연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요? 비에 젖어 떨고 있을 우리 서연이,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을 우리 서연이를 생각하면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어도 저는 펜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펜션으로 돌아올까봐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서연이가 오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축소했어요. 계곡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마다 꿈에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제게 달려오는 서연이가 보였어요. 손을 뻗어 안으려 하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찾을게. 반드시 찾을게. 너가 어디 있든지 엄마가 꼭 찾아낼게.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 헤매는 동안 우리 서연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왜 저를 찾을 수 없었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고, 그 믿음이 저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제가 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전국 병원을 1000곳 넘게 수소문하며 혹시 기억을 잃고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다쳐서 어딘가 입원해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고아원과 보육원, 복지시설을 200곳 넘게 찾아다니며 서연이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일일이 확인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3천만 원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겼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카페에 가입해서 매일같이 글을 올렸고 TV 프로그램 실종 추적에도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 딸을 찾아달라고, 어디 있든 연락해달라고 말이에요. 전단지를 수만 장 만들어서 거리에 붙이고 나눠주며 행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냐고,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말이에요. 거리를 걷다가 서연이 또래 아이만 보면 뛰어가서 뒤에서 불러보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귀 뒤를 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서연이일까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확인해야 했거든요. 딸을 찾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사 운영자금까지 쓰고 은행에서 추가로 3억 원을 빌렸어요. 직원 월급이 석 달째 밀렸고 사무실 월세도 2달 연체됐습니다. 결국 제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찾아다니며 회사가 망해도 좋으니 딸만 찾자고, 우리 서연이만 찾으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서연이가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손을 뻗으면 사라지고 목소리만 들렸어요.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잠들 수가 없어서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실종자 사망 선고 통지가 왔어요. 김서연 여아 만 7세 실종 후 3년 경과 법적 사망 인정. 그 차갑고 딱딱한 문서를 받아든 순간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 법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서연이는 살아있다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법원 직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빈 관을 놓고 그 안에 서연이 사진을 넣었어요.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토끼 인형도 넣었고 제가 손수 만들어준 하늘색 원피스도 함께 넣었습니다. 서연이가 그 옷을 입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관 뚜껑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도 함께 묻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을 뿐이에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서연이 방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떨렸고 안으로 들어가면 서연이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서연이가 엄마를 부르는 환청이 들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서연이가 자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일할 때만 서연이 생각이 조금 덜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미쳐 살기로 결심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어요. 그저 회사에서 먹고 자며 일만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서연이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신제품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해외 화장품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바이어를 만났고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을 오가며 수출기를 열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걱정하며 조금만 쉬라고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를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2010년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5년간 함께 일했던 핵심 기술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개발한 특허 기밀을 유출했어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져서 배상금 2억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딸도 지키지 못한 제가 직원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어요. 다시 일어나 회사를 더 크게 키워야 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제 인생은 오직 일뿐이었어요.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직원 5명이었던 회사가 150명 규모가 됐습니다. 매출은 1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늘었고 해외 8개국에 수출하게 되었으며 코스닥 상장도 준비 중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였겠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서연이가 더 보고 싶었어요. 회사가 커질 때마다,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우리 서연이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지켰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2025년 봄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잃은 지 꼭 20년이 되던 해, 남편 태준 씨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4월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뭔가 고민하는 듯 보였고 혼자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가끔 서연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혹시 무슨 고민 있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애매하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뭔데 그러냐고 다시 물었지만 남편은 나중에 확실해지면 말해주겠다고,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상장 준비로 너무 바빴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왜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의 그 절박했던 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그날 새벽 5시였어요. 평소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를 남편의 신음소리가 깨웠습니다. 잠결에 몸을 돌려 남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와 목덜미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숨을 쉴 수가 없어.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하고 떨려서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깜짝 놀라 남편을 일으켰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소리치며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도 전이었어요. 남편이 제 품에 안긴 채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 했습니다. 남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버티라고, 제발 버티라고, 곧 구급차가 온다고 애원하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더 세게 쥐며 떨리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서연이, 문서.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귀를 남편 입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문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무슨 문서냐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여보, 여보하고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저는 회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회사를 더 키워야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준비를 서둘렀고 해외 8개국 판로 개척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너무 바빠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로 달려갔고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6개월 전 입사한 막내 비서 한서연이라는 직원이 유독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검토할 때도 문득문득 그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먹먹해졌고 새벽 5시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 먹는 서연이를 보면 괜히 가슴 한구석이 시렸어요. 명절 보너스를 줄 때도 왠지 서연이에게는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야근하는 날이면 괜히 걱정되어 퇴근했는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단순히 직원을 아끼는 마음일까? 아니면 제가 잃어버린 딸 서연이와 나이가 비슷해서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전하려던 그 절박한 비밀이 문서라는 단 한 단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회장실에서 서연이의 귀 뒤를 보게 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말하려 했던 그 비밀을, 문서 속에 숨겨둔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2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딸과 관련된 놀라운 비밀이 거기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서연이, 그리고 문서,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문서를 말하는 걸까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석 달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이었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렸고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즐겨 쓰던 만년필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읽다 만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책장을 뒤지고 책상 뒤편 수납장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재를 뒤졌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남편이 남긴 흔적을 찾았어요. 남편이 어디에 뭘 숨겨뒀을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고민하며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또다시 뒤지던 중 가장 아래 깊숙한 서랍이 다른 서랍들보다 얕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빼내고 안쪽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서랍 바닥에 얇은 나무판이 덧대어져 있는 걸 말이에요. 손으로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고 갈색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의뢰인 김태준, 조사 대상 한서연, 조사 기간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남편이 서연이를 조사했던 거예요. 왜? 대체 왜?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크게 울렸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서연, 만 27세, 현 거주지 서울시 영등포구, 학력 서울 은성고등학교 졸업, 한서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특이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경기도 평택시 소재 은혜고아원에서 성장. 입양 또는 친부모 정보 없음. 만 10세 때 고아원 입소 기록 있음. 만 10세? 2008년? 제 딸 서연이가 실종된 지 3년 후였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아원 입소 당시 기록 사본이었어요. 입소 아동 성명 미상, 추정 나이만 10세, 발견 장소, 강원도 평창군 산중폐가, 발견 당시 상태, 영양실조 및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 언어 능력 상실, 기억 상실 증세. 기억 상실?
언어 능력 상실,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고아원 원장의 소견이 적혀 있었어요. 아동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치료 끝에 점차 심리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서연이라는 것을 기억해냈고 이후 회복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서연이 사진이었어요. 10살, 12살, 15살의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서연이가 고아원 마당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서연이가 머리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인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는데 귀 뒤편이 살짝 보였어요. 사진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거기 있었어요. 귀 뒤에 검은 반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점이었어요.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5년 3월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비서 한서연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말투, 행동, 습관이 우리 딸 서연이와 너무 닮았다. 특히 고개를 기울이며 말하는 습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똑같았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다. 어느 날 회의 중에 그 아이가 머리를 넘기는 순간 귀 뒤를 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반점을 발견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확신할 수 없었다. 20년이나 지났고 그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만약 서연이가 살아서 돌아온 거라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6월 20일 비서실 청소를 하다가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채취해서 DNA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나와 아내의 DNA 샘플도 함께 제출했다. 검사기관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라고 했다. 7월 13일 오전 10시에 방문 예약을 잡았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다시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7월 13일 그날 결과를 확인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정말 우리 딸이라면 그날 저녁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할 것이다. 우리 딸 서연이를 찾았다고, 기적처럼 돌아왔다고 말할 것이다. 남편의 메모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7월 13일. 남편은 7월 10일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요. 방문 예정일 3일 전이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한 채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떠나버렸어요.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왜 서재에서 혼자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구나. 남편이 마지막까지 확인하려 했던 것, 제게 말하려 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딸 서연이가 살아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봉투 안에 마지막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DNA 검사 기관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어요. 검사 의뢰인 김태준님,
귀하께서 의뢰하신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 방문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우편 발송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거기 있어요. 남편이 확인하지 못한 그 결과가 검사기관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에 가야 할까요? 결과를 확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제가 또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게 된다면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습관, 행동 하나하나를 봤어요. 정말 우리 딸 서연이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어제였어요. 서연이가 급한 서류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머리카락을 귀에 걸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봤어요. 귀 뒤에 검은 반점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매일 보았던 그 표식, 제 딸의 유일한 표식이 거기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제 곁에서 일하고 있었던 걸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회장실 책상에 앉아 있지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 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의뢰인 김태준의 배우자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방문하지 못했으니 제가 대신 결과를 수령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검사기관 직원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수령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예약을 잡았어요.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확인하게 돼요. 정말 제 딸인지 아니면 놀라운 우연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본능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20년을 찾아 헤맨 제 서연이가 기적처럼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 더 큰 시련이 제 앞에 놓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대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왜, 어떻게 우리 딸을 데려갔던 걸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던 걸까요? 그 모든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차를 몰고 DNA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손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남편이 받았던 검사 의뢰 확인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실을 알게 돼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제가 또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게 된다면? 아니야. 우리 딸이야. 분명히 우리 딸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떨고 손을 비비고 시계를 보고 또 보고 계속 확인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매 초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연구원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 봉투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들어 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딸에 대한 답이 저 봉투 속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먼저 고인이 된 남편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 결과가 유족분께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결과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에 땀이 흘렀어요. 연구원이 봉투를 천천히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연구원의 손이 봉투를 여는 모습, 서류를 꺼내는 모습,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제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쿵쾅쿵쾅 크게 울렸어요. 김태준님과 박정희님, 그리고 대상자 한서연님의 DNA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원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려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려 애썼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9.99%. 연구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통계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서연님은 김태준님과 박정희님의 친생자녀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에요.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연구원이 티슈를 건네주었지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살아있었어요. 제 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인사하던 그 아이가 제 딸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괜찮다고 천천히 마음을 추스르라고 말하며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상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꽉 쥐고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미안함의 눈물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회사로 향했어요. 서연이를 봐야 했습니다. 제 딸을 봐야 했어요. 오후 2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이 보였어요. 서연이가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저 아이가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딸이었어요. 회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서연이가 일하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 전화를 받으며 공손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20년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DNA 검사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서연이에게 다가가서 모든 걸 말해주면 돼요. 너가 내 딸이라고, 엄마가 20년 동안 너를 찾았다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행복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편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딸을 찾았어요.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말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 후에 따로 불러서 차분하게 설명해 줄까요? 아니면 주말에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할까요? 서연이가 놀라지 않게, 충격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어요. 그 아이도 기억을 잃었으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20년을 살았어요.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벌써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서연이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봐야겠어요. 아기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사진. 모두 앨범에 고이 간직해뒀습니다. 내일 서연이에게 보여주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날까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서류 작업을 하던 중 문득 서연이 생각이 나서 유리문 너머로 비서실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서연이가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감더니 다시 떴어요. 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선임비서 민지 씨가 서연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더미를 서연이 책상 위에 쌓아놓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느렸어요. 비서실장 강민호 씨도 다가와서 뭔가를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책상 위에 쌓인 서류가 다른 비서들보다 훨씬 많아 보였어요. 왜일까요?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와 다른 비서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들고 컴퓨터를 끄고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만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한 명씩 퇴근 인사를 하며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비서실에는 이제 서연이 혼자만 남았어요. 저녁 어둠이 창밖으로 내려앉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홀로 남은 서연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타이핑하다가 멈추고 이마를 짚고 다시 타이핑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아려왔어요. 제가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가 서연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냐고 퇴근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직 끝내야 할 게 있다고, 곧 끝난다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 서연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다고, 괜찮으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괜찮다고,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서 쉬라고, 내일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내일까지 마감이라 오늘 꼭 끝내야 한다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계속 서연이를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서연이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다시 타이핑하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저녁 7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건물은 조용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25층 사무실에는 회장실 불빛과 비서실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몸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의자에서 흔들리더니 옆으로 쓰러졌어요. 서연아. 저는 소리치며 비서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 서연이에게 달려갔어요. 서연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연이 옆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이마를 만졌어요. 불덩이처럼 뜨거운 고열이었어요. 복도로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냐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외쳤어요. 청소하던 미화원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1번, 2번 잘못 눌렀어요. 3번째에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겨우, 정말 겨우 찾았습니다. 오늘 이 행복을 느꼈는데, 오늘 딸을 되찾았는데, 이럴 수가 없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쓰러진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리했을까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쓰러진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서연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따뜻했던 행복이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연이를 들것에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서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왜 쓰러진 걸까요? 단순한 과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비서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쓰러진 이유가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될 그 진실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도 당시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급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어요. 하얀 문 너머로 서연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차가운 문손잡이를 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20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제 겨우 찾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응급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시간 40분쯤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시며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는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건 맞지만 정밀 검사 결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급성 심부전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정상인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부전? 양쪽 신장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화 요인이 되었지만 신장 문제 자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극심한 영양실조나 외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아마도 수년간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최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급격히 악화된 것 같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실종됐을 때 3년 동안 우리 서연이가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디선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입사한 후에는 비서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시달렸고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지키지 못해서, 제가 딸이 고통받는 걸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사자 장기 기증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환자 상태가 급박하기 때문에 생체 기증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혈연관계에 있는 분이 계시냐고 물으셨어요. 혈연관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어요. 저는 서연이 친엄마입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환자와 무슨 관계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친모입니다. 제 친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환자 보호자란에는
뷰티메디 회장 박정희로 되어 있었지만 관계는 고용주로 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뒤져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며칠 전 받았던 그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제 친딸이라고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를 확인하시고는 이해했다고, 그렇다면 기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신장 기능과 혈액형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아침 일찍 검사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오늘은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니 내일 아침 오시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얀 침대에 서연이가 누워 있었는데 링거를 맞고 있었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기계에서 삑삑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숨을 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연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따뜻하게 해주려 애쓰며 서연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찾은 제 딸인데 이렇게 아픈데도 제가 몰랐습니다.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라고,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엄마가 살려줄 거라고 말하며 밤새 서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CT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바늘이 팔에 꽂히는 따끔한 느낌, CT 기계 안의 답답한 공간, 차가운 젤리가 배에 발라지는 감촉이 모두 생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오전 10시쯤 회사에서 비서실장 강민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한서연 비서가 쓰러져서 입원했고 제가 간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실장이 놀란 목소리로 회장님이 직접 간병을 하시는 것은 과하신 게 아니냐며 다른 직원을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직접 돌볼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실장이 조심스럽게 내일 모레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코스닥 상장 관련 최종 승인건이라 회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루겠다고 다음 주로 연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실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그건 안 된다며 투자자들과 이미 약속된 일정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장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연기하라고,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1시쯤 회사 임원 3명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상무, 전무, 그리고 강민호 실장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만나 조심스럽게 한서연 비서건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며 회장님은 회사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상무가 회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일개 직원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계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개 직원이라는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지며 일개 직원이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상무가 말을 더듬으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물론 소중한 직원이지만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변명했어요. 전무가 거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험하고 어려운 신장 이식 수술을 직접 하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회장님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회사는 어떻게 되느냐고 구주주들과 직원들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강민호 실장도 말했습니다. 한서연 비서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라고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제 친딸인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결정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혈액형도 같고 HLA 적합도도 매우 높다고 친모시라서 그런지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의사 선생님께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언제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환자 상태가 급박하다고 하셨어요. 이틀 후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환자를 안정시키고 수술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틀 후면 서연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 심장 하나로 제 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더니 저를 봤어요. 많이 좋아 보였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일시적인 호전일 뿐 신장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께서 왜 여기 계시냐고,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회사보다 서연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미안하다고, 회사와 회장님께 폐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서연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수술을 받게 될 거라고, 신장 이식 수술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그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하냐고, 누가 기증해 주시는 거냐고 물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다고, 제가 기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안 된다고, 회장님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시냐고,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너가 내 딸이라고, 20년 만에 찾은 내 소중한 딸이라고, 엄마가 딸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수술 전에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면 서연이가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수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서연이가 회복한 후에 천천히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으로서 비서실 직원을 돕는 거라고, 서연이는 정말 소중한 직원이라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수술 잘 받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혜가 아니야. 이건 엄마가 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술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와 서연이는 나란히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무서움이 잔뜩 느껴졌어요.
제가 서연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고, 무섭지 않다고, 함께 있으니 든든하지 않냐고 말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어.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함께 계셔서 든든하다고, 용기가 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야. 엄마야. 너의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어요. 저와 서연이는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 밝은 조명,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이 얼굴을 봤어요. 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제 소중한 딸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엄마가 너를 꼭 지켜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수술이 끝난 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서연이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비밀을 보는 순간 우리 모녀의 20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저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서연이에게 이식된 제 신장이 잘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수술 후 6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식된 신장이 잘 적응했어요. 하지만 옆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는 순간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사들이 모여 검사를 했고 회의를 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술 스트레스와 나이 때문일 거라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만 말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채로 말이에요. 서연이는 휠체어를 타고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며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깨어나 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가 되었습니다. 6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의식을 찾지 못했고 간호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으며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중환자실로 와서 밤늦게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 애쓰고 깨어나시라고 속삭이고 함께 울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잠시 복도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비서실장 강민호와 임원 4명이 복도 구석에 모여서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있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회장님이 이렇게 계속 의식을 못 찾으시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호 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거라고, 이사회에서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상장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강민호 실장이 고개를 저으며 회장님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고 하지만 회장님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최악의 경우를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게 되면 대주주 지분이 상속 절차로 들어간다고 회장님께 자녀가 없으시니 법정 상속인은 강민호 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일주일이 고비라고 했어요. 일주일 내에 의식을 못 찾으시면 대비를 해야 한다고 5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 대화를 다 들었다고 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어요. 일어나셔야 한다고, 저 나쁜 사람들한테 회사를 빼앗기시면 안 된다고, 제발 깨어나시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손을 움직일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깊고 깊은 어둠 속에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다고 해요. 서연이는 병실 침대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또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만 당직실에서 졸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서연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서연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봤어요.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눈꺼풀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외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외치며 간호사실로 달려갔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당직 의사를 급히 호출했어요.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말이에요.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회장님, 회장님, 깨어나세요. 제발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팔을 움직이려 애쓰며 눈꺼풀을 천천히 떴어요. 무거웠지만 조금씩 떠졌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들어왔어요. 누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꼭 쥐고 있는 서연이가 보였어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급히 물을 가져다 제 입술을 적셔줬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쉬고 작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회장님, 드디어 깨어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 여러 검사를 하셨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않아 정말 걱정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일주일이나 의식이 없었다고요? 서연이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제 곁에 있어줬다고, 정말 걱정했다고, 깨어나실 거라고, 믿었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면서 저는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병실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밥을 먹여주고 과일을 깎아주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가 사과를 깎아주고 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넣어뒀던 갈색 봉투가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그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건네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천천히 끝까지 다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으며 뭐냐고 물었지만 읽어보면 안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봉투를 열고 서류들을 꺼내 첫 번째 장을 펼쳤어요. 사설 탐정 조사 보고서, 의뢰인 김태준, 조사 대상 한서연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손이 멈췄어요. 얼굴을 들어 저를 보는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계속 읽으라고, 천천히 읽으라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만 10세, 강원도 평창군 산중 폐가에서 발견, 영양실조, 기억 상실 증세라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서연이 입술이 떨렸어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메모였어요. 빼곡한 글씨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연이가 입사했을 때부터의 관찰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닮은 습관들, 고개를 기울이며 말하는 버릇,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 생각할 때 손가락으로 턱을 만지는 습관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회의 중에 머리를 넘기는 순간 귀 뒤를 봤다는 내용, 검은 반점을 발견했다는 문장,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어요. DNA 검사를 의뢰했다는 내용, 머리카락을 채취했다는 기록, 검사기관 방문 예약을 잡았다는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서연이가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서연이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서연이 손에서 서류가 떨어지며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펄럭였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어지러웠지만 서연이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앞에 서연 씨가 아니라 엄마 입에서 나오는 딸의 이름이었어요. 너는 내 딸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친딸이란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강원도 평창 펜션에서 너를 잃어버렸다고, 그 후 줄곧 찾아 헤맸다고, 남편도 나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내 습관, 내 말투, 내 웃는 모습이 어린 딸과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귀 뒤에 점을 봤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다고, 남편이 DNA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그 결과를 확인했고 너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장을 주신 거냐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는 내 딸이니까 엄마가 딸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목숨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말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내 딸을 꼭 안았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계속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사라진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고아원에 있을 때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했어요. 고아원 기록에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그 상처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자기 머리 뒤를 만져봤어요. 그곳에 긴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함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남편이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외로웠다고, 엄마 아빠가 그리웠다고, 밤마다 꿈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였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엄마를 찾는 꿈이었던 것 같다고 울며 말했어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다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아빠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있다고, 그 회사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사요? 제가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배우고 익히며 회사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회사 안에서 우리를 향한 질투와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이 우리 모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는 이제 제 딸이니까요. 서연이가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딸과 함께하는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함께 먹고 회사에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회사 복귀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회사 건물에 들어섰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습니다. 회장님이 한서연 비서와 손을 잡고 오시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비서실장 강민호와 상무, 전무, 그리고 여러 이사들이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와 함께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를 제 옆자리에 앉히는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이사들이 수군거리며 한서연 비서가 왜 이사회에 참석하는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발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서연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 딸 김서연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강민호 실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고, 상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말씀이냐며, 한서연 비서가 회장님 딸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어요. 20년 전 강원도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그 후 줄곧 찾아 헤맸다고, 그리고 기적처럼 딸이 제 회사에 입사했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친자 확률 99.99%라고, 서연이는 분명히 제 친딸이라고 말하는 동안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강민호 실장이 그럴 리 없다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요.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자 이사들이 돌려보며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사들도 있었고,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인 이사들도 있었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연이를 경영기획실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회사 경영을 배우며 후계자로 준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제 유일한 혈육이자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남편 김태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딸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전무가 경영 경험도 없는 신입 직원을 경영기획실장에 임명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강민호 실장도 거들었습니다. 지금은 코스닥 상장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고, 이런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라고, 이사회에 통보하는 것이지 승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사 개편도 있을 거라고, 회사를 위하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민호 실장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호는 물류센터 창고 관리직으로 발령한다고, 그동안 회사와 나를 위하는 척하며 사리사욕만 챙긴 대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상무와 전무, 이사 2명도 해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회사를 빼앗을 궁리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강민호 실장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부당하다고, 자기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딸을 괴롭히고 제가 의식 없을 때 회사를 탐낸 대가라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간 4사람은 분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나머지 이사들은 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어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등 8개 국가의 판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도 다음 달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연이가 해외 시장 개척 총책임자를 맡을 거라고,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경영 경험도 없는데 큰 책임을 맡게 되어 두렵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거라고 함께 배우고 익히면 된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룬 회사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키워나가자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남편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 조용한 곳에 있는 납골 땅이었어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납골 땅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딸 찾았어요. 서연이 여기 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찾으려 했던 딸이에요. 당신이 끝까지 확신했던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었어요.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비록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며 절을 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잘 지키고 키우겠다고 엄마를 도와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저희 회사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회사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경영을 배우고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대형 계약을 따냈고 동남아시아 시장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회사는 2배로 성장했고 해외 매출이 전체의 50%를 넘어섰으며 직원 수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서연이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공항에서 바로 회사로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미국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이를 껴안으며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믿어주고 기회를 줘서 가능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노력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거란다.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맨 딸과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20년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은 참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새벽이 온다는 걸 저는 20년을 기다려 증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인생의 후반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마음의 연결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을 잃었어도 엄마와 딸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연결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고 지금의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헤어졌던 가족과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경험이나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신 이야기,
또는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늦은 효도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